안녕하십니까. 자, 아마도 행정학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학이 어떤 학문이고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그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기본 이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해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는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본 이론 강의를 공부할 때 출제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군무원 강의를 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군무원과 공무원의 차이, 이걸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군무원과 공무원의 차이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식적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적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군무원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한국사가 인증이죠. 예,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제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사실 군무원하고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문항수예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군무원 같은 경우는 세 과목 각각 25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75문항 정도가 되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에 2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0문항 정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손가락의 길이가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싫든 좋든 어떤 과목은 좀 재미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떤 과목은 조금 재미가 좀 덜한 과목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잘하는 과목이 있고 좀 못하는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올려서 못하는 과목에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이고, 그리고 전체 문항수가 75문항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과목을 골고루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 물론 일반 공무원 시험도 한 문제 한 문제 다 소중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무원 같은 경우는 75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다 소중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과목당 25문항, 전체가 75문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항수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을 소홀히 해서는 결과적으로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과목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자, 두 번째 내용상으로 보면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동소이하다. 공무원 시험하고 공무원 시험의 행정학하고 군무원 시험의 행정학이 뭐 내용상으로는 사실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0년에 문제가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한층 더 일반 공무원 시험과 좀 비슷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과목마다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과목입니다. 누구나 다 공부를 한 과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 국어가 어떻게 보면은 군무원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 국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만 좀 익숙한 과목이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뭐 맞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행정법의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좀 생소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법의 생명은 논리라고 하죠. 로직.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행정학의 경우는 행정법과 같이 생소하죠. 전공자가 아니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문제는 논리성이 떨어져요. 흔히 이제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공부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과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응용과학이 뭐냐라는 건데요. 종합응용과학은 행정학이란 학문 자체가 정부나 정부의 활동과 관련돼 있다면 주변의 학문 있죠.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뭐 역사, 철학 등등등등 다양한 주변 학문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구성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는 7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편 기초이론이죠. 법학식으로 표현하면 총론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무원 같은 경우는 25문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기초이론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행정학이 이제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1편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뭐 정부 실패, 뭐 재화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경제학 이론을 빌려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편 같은 경우 정책론인데 역시 보통 일반 공무원 시험은 한 4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우리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문항 수가 좀 많아서 한 5문항 정도는 출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정책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죠.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측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주로 정치학 관련 부분이 좀 많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엘리트론, 다원주의론 이런 식으로 정치학 관련 부분이 좀 많고요. 3편이 조직론인데 역시 한 4문제에서 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이쪽 파트는 주로 경영학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사행정 같은 경우는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사실 인사행정부터는 법률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령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국가공무원법을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출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재무행정 같은 경우도 한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역시 법령 부분이 많고요. 6편의 경우가 이제 행정 환류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출제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항수가 좀 적은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보통은 한 문항에서 아주 많으면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이쪽 부분도 역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부분이 좀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뭐 2문항에서 한 3문항 정도 역시 법령 부분이 많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지방자치 관계 법령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전체의 틀 구성을 좀 살펴보셨고요. 자, 우리가 이제 수험 공부를 하면 모두 다 합격을 하려고 수험 공부를 하지 떨어지려고 공부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백신 회사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백신 회사 역할은 그 이제 백신 자체를 만드는 건데 해커들을 많이 고용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뚫어본 사람이 막는 것도 잘 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 실패학 왜 실패를 하느냐 반면교사를 삼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험생들 중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왜 떨어지는가? 왜 떨어지는가? 첫 번째는 이제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세우는 거죠. 예, 근데 실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강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학은 잘한다는 거예요. 학. 왜냐하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근데 습을 안 한다는 거죠. 습.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강의만 열심히 듣고 복습을 안 한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분은 복습을 하지 않을 거면 굳이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왜 실패하느냐? 물론 이제 기본 이론만 공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론 공부는 끝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객관식이고 어쨌든 주어진 문제에서 답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문제 푸는 감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기본 이론 강의를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본 이론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해당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 이론 강의에서 아예 문제를 보여드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남만큼에서는 남보다 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남만큼에서는 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싫든 좋든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한 이상은 남보다 더 해야 결과적으로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왜 실패를 하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요즘은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요. 강의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첫 번째 강의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돌리지 마시고 1회 독의 경우는 완강이 중요합니다. 완강. 그러니까 빨리빨리 배속을 좀 높이셔서 1강부터 끝강까지 빨리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음번 들을 때 1회 독에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이해 위주로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속도를 높여서 한 3번, 3번 정도, 3회독 정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기본 이론 강의의 경우는 특히 최소한 3회독, 최소한, 그리고 한 5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업수험생들,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공부가 잘 되세요? 아침형 인간이시면 아침에, 저녁에 공부가 잘 된다. 나는 그러면 저녁에, 뭐 난 새벽에 잘 된다. 그러면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시간에 매일 국어를 하시고요. 우리는 세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이 있고 행정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학, 화요일 날은 법, 뭐 수요일 날은 학, 뭐 목요일 날은 법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월화수는 행정학을 하고 뭐 목금토는 뭐 행정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부족된 과목을 좀 보충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 제가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 곡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빙하우스가 이제 망각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학습 후에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돼서 하루만 지나도 70%가 망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달 지나면 80%가 망각이 된다. 그래서 복습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기억 방법은 4회 주기 복습법인데요. 결과적으로 끝나자마자 공부하자마자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공부하고 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일회독의 경우는 빠르게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제가 잘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그 노트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노트는요, 그 노력 대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A4 용지 있죠? 이면지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아마 집에 투명 파일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투명 파일도 반으로 자르세요. 그런 다음에 목차 있죠, 목차.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서 7편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목차를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차를.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노트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끼워 넣는 거죠. 예, 그러면 노트에 비해서 중간에 끼워 넣기도 좋고 그리고 외운 건 이제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차를 외우자는 겁니다. 목차를 처음에는. 예, 그래서 목차를 외우면 행정학 전체에 뼈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 연결이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차를 외우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주기 이제 복습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10분 후,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복습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서 이제 실패학을 살펴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성공학, 합격하는 방법이죠.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투트랙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개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면 갸우뚱하시는데 그러면 20대 80의 법칙은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표정이 좋으시죠? 네. 자,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가 이탈리아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그리고 나머지 80%가 사회 전체의 20%를 소유하는 구조를 발견을 해요. 그걸 이제 20대 80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심지어 20대 80의 법칙이 아니라 10대 90의 법칙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 파레토의 법칙을 딱 보고 시험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 80%더 나아가서 90% 정도는 매번 출제가 되는 게 그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고정적으로. 그리고 20% 또는 적게는 10% 정도는 조금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자,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은 수험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제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수험 행정학을 최적화한다. 다시 얘기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한 수험 행정학의 최적화의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빈출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한 80% 정도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본이론 강의, 더더군다나 이제 필수편이죠.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교재를 필수편하고 심화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편은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민하지 않고요. 저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군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뭐 여러 시험을 쭉 분석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건 반드시 80% 해당한다. 그건 필수편에. 그 다음에 잘 안 나오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문제들 이런 건 심화로 해서 결과적으로 80% 정도를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또는 시행착오를 적게 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 필수편, 그 다음에 이제 법령 부분이 있어요. 법령. 예,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80점까지를 빨리 맞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80점이라는 점수가요. 합격하기엔 조금 부족한 점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문항이기 때문에 한 20문제 정도가 되겠죠. 늘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슈마 문제가 한 15% 정도 나옵니다. 사실은 15%.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슈마 특강, 기본서 슈마편이 되겠죠. 예. 그리고 단원별 문풀 같은 거를 통해서 접근을 할 거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만점 방지라고 하는데요. 한두 문제 정도는 되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죠. 예.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동형 문풀, 나중에 이제 행정에서 공부하겠지만 암묵적 지식이라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무원 시험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기출 보건 문제집이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복원해서 물론 2020년은 문제 공개가 됐지만 그 전의 경우 복원해서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기출 복원 문제까지를 정리한다면 결과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피직이면 100점 불태다. 행정학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셨는데, 자, 파트 2 출제 유형 분석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제 유형을 알면 정답이 보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출제 유형을 한 10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 이론 강의를 공부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이거는 뭐 대립형이구나, 이건 대칭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 그 이론을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순서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은 것부터 제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25문제에서 대부분은 개념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을 드릴 텐데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어떤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보기 하나하나, 말뜻 하나하나까지 다 공부하시는데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는데요. 여행지에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내겠다. 그렇고 여행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여행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오는 것이지, 뭐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뭐 옷을 몇 벌을 갖고 있고 밥은 어떻게 먹고 이거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을 가는데 산의 모든 나무 뭐 종류별로 뭐 세세하게 다 하나씩 알겠다. 그러지 않죠. 산에 가면 그냥 풍광을 한번 보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너무 깊숙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도 쭉 가면서 개념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일성관료제가 뭐냐, 뭐 대표관료제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일회동에서는 초점을 두면서 공부하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개념형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이죠. 답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기본이론 강의에서 군무원 기출 문제는 거의 다 보여드릴 거예요. 거의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답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안 되고 이걸 신경 써야 돼요. 개념형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출제 유형의 경우는 대립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수험서에는 표가 많이 나와 있어요. 표. 근데 그 표를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표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대립형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쭉 수험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객관식은 부정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보다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A가 아닌 것은 B, B가 아닌 것은 A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출제 유형은 대립형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표,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 관리론이 아닌 거, 그럼 보통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이 아닌 거, 과학적 관리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항수가 많은 것은 개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개념형. 그러나 객관식 시험에 가장 대표성 있는 문제는 바로 대립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지금부터 설명드린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두 개였을 때는 대립형을 내요. 출제자가 두 개였을 때. 그런데 세 개 이상일 때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개념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민간위탁의 종류가 7가지 정도 됩니다.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민간위탁 중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아까 개념을 기억나시죠? 예. 이게 뭐니? 그러니까 여러 개면 사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3개 이상이 될 때는 일단 개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경우는 짝짓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개념과 내용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정부기관 개편은 구성정책인데 국경일 제정은 상징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책 유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3개 이상일 때는 개념하고 내용을 엇갈리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 이상일 때는 개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짝짓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립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대칭형이에요. 대칭형. 자, 일단은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신 분이 되게 많을 텐데요. 자, 잘 한번 보세요. 1번 대칭적 표현이 있나요? 없죠. 자, 2번에 보시면 대칭적 표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내부라는 표현은 외부라는 표현하고 대칭적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볼까요? 대칭적 표현이 없죠. 예, 4번도 대칭적 표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기 중에서 대칭적 표현이 있는 경우는 그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객관식 시험의 경우는 출제자가 결과적으로 활자화시켜서 이걸 바꿔서 내야 되거든요. 틀린 게 옳지 않은 거 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유형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예. 자, 그래서 대칭형 출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번째는 법률형인데요. 사실은 그 어떤 문제가 출제 유형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1번 숫자 없죠. 2번 숫자가 있죠. 눈에 보이시죠? 네. 3번 숫자 없죠. 4번 숫자가 없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숫자를 바꾸기가 쉽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법률형으로 제가 분류했는데 왜 그러냐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등록 의무자가 있고 재산 공개 의무자가 있거든요. 재산 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이에요. 5급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법률형으로 분류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숫자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숫자가 잘 안 나와요. 행정학에서는. 그래서 출제용을 10가지로 분석을 해서 제가 요거는 이제 법률형이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죠. 대개는 그 수험생들이 박스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박스형 문제를 푸는 요령을 잘 안 가르쳐 줘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말로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시면요,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금방. 그리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그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각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일단 박스형이 나오면 긍정형인지 부정형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옳은 것은 하고 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박스에 보기가 4개가 있고요. 선택지를 가만히 보니까 2개예요, 2개. 근데 이게 어떤 문제의 경우는 2개, 3개 이렇게 들쑥달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2개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가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맨 앞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억번이 2번, 니은번이 1번 이렇게 2번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기억번에 보시면 경찰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이게 맞거든요. 자, 맞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군무원 시험인데 경찰도 특정직이지만 군무원도 특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냈다면 그냥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라고 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출제자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군무원도 특정직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자, 기억번이 맞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실 거, 기억번이 없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기억번이 없는 2번, 4번은 소거하셔야 돼요. 얘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니은 차관이죠. 차관. 예, 장관, 차관은 대표적인 정무직이거든요. 정무직. 자, 그럼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번도 소거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박스형의 경우는 절반 이내에서 거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정도만 봐도 답이 3번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시험을 보고 이제 검토했다. 사실은 맞나 틀린지 검토해보고 뭐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다. 몇 분 정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시간 내에 문제 풀기도 빠듯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출제 유형을 분석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린 이유는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푸는 것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형 같은 경우는 제가 시키는 대로 꼭 문제를 푸는 요령. 물론 제가 기본이론 강의에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박스형 출제용이 늘어난 추세거든요. 박스형 출제가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의외로 이 보다는이라는 말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은 출제자가 출제를 하고 우리 맞추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A 보다 B. 그럼 당연히 출제자가 이렇게 바꿔요. 네, B보다 A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요거의 변형식이 뭐냐면 A가 B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출제자는 이렇게 바꾸겠죠. 당연히 이렇게.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체 보기가 A가 갑이고 B가 을이다. 전체 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보기만 뭐가 뭐고 뭐가 뭐다. 쉼표가 있고요. 중간에. 이러면 걔는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출제자가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A가 을이고 B가 갑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자,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니까 보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다른 보기를 보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내각제보다 또는 내각제에 비해서 예산심의 과정이 엄격하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아까 암묵지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가 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암묵지라 그래요. 암묵적 지시라고 해서.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보다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 시험장에 눈에 확확 들어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자꾸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흔하진 않지만 극단적 표현의 경우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번. 극단적 표현이 없고요. 2번도 없고요. 3번도 없는데 4번을 보면은 모두.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4번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해서 일단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1에서 3급이죠. 2급이 아니라 1에서 3급에 해당하는 직위 모두가 아니라 20%를 개방형 직위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표현의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오류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경우는 또 박스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박스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형은 혼용이 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바르게 짝지은 거니까 긍정형이고 4개 중에 2개고요. 예, 그 다음에 니은 2개, 기억 2개. 자, 제가 이거를 박스형이 아니라 논리 오류형으로 고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교육청은 교육부 소속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는 외청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국관통이라고 하거든요. 기획재정부의 힘이 너무 세서 조국을 관통한다.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이런 식으로 원래는 기획재정부의 사무인데 업무가 많아서 청으로 외부로 뺐다 그래서 외청이라고 하거든요. 교육부의 경우는 외청이 없어요. 밑에 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교육청은 도대체 뭐냐? 교육청은 시도 단위로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예술 같은 부분의 경우는 시도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도 단위로 교육청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교육청은 우리가 흔히 교육부 소속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번이 틀리니까 이렇게. 자, 기상청은 환경부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처로 승격이 됐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도 틀렸으니까 뭐 당연히 답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논리 오류형 많진 않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추론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다. 논리 오류형.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많진 않은데요. 이론과 현실의 괴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 그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나중에 뭐 행정부에서 하시겠지만 조례라는 거 자치법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다.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거는 중앙정부로 비유하면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을 얘기하겠죠. 근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청주인데요. 사실은 예. 국가의 정보공개 제도에 앞서서 도입이 된 거죠. 앞서서.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법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은 없지만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합헌 판결이 내려집니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법에서 이걸 공부할 거예요. 뭐 행정학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하고 현실, 원래는 법률이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출제 유형 10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문항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출제 유형을 알면 정답이 보인다. 그래서 출제 유형 10가지를 꼭 숙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체득화시키는 거죠. 체득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든 간에 이건 개념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건 대립형이다. 또는 뭐 짝짓기다. 대칭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어떤 그 출제형 분석을 꼭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저절로 익혀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미리 출제 유형을 한 10가지로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제풀이 요령이고요. 문제풀이 스킬이에요. 사실은 문제풀이 스킬이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부정형이 많죠. 그리고 우리는 사지이기 때문에 일단 사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틀린 거를 골라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5, X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많진 않은데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5, X. 그러니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거죠. 자, C의 경우는 잘 보세요. X, 5, X.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말해 볼까요? A형의 경우는 A 문제의 경우는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 5니까 이게 틀렸으니까. 난이도는 하가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5문항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득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B형의 경우는 4번이죠. 당연히 5X니까 난이도가 중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의 경우가 1번이 X고 그 다음에 4번이 5X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답은 1번이면서 난이도가 상해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경우는 다른 보기들을 봐주셔야 돼요. 다른 보기들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른 보기가 다 맞으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걸로 본 거고 출제를 한 거고요. 이 경우에는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맞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과거에는 5급으로의 승진에는 시험을 거쳤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험도 있고 심사도 있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부정형이고 이거 기출입니다. 물론 이제 군무원 기출은 아니고 이제 다른 시험의 기출인데 제가 문제를 따온 건데요. 5. 자, 4번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으로의 승진에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일단 심사가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 자, 시험도 있잖아요. 그럼 출제자가 뭐라고 할까요? 심사도 있다. 결과적으로. 근데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시험만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출제용에 보면 뭐죠? 극단적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니까 결과적으로 4번의 경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심사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 근데 다른 게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험도 있지만 심사도 있다. 개정됐으니까. 자,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승진 기준을 선임 순위, 그러니까 들어간 순서대로 승진을 시켰다. 그러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먼저 들어간 순서대로 승진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나왔다고 쳐봐요. 이렇게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수험생이 자, 심사도 있으니까 이것도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객관식 시험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정답은 하나다. 라고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게 틀리고 얘는 맞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다. 심사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더 틀린 거니까. 근데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 기억해 두시도록 하시고.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2-1, 2-2. 자,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혼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관, 동료, 부하, 민원인, 외부 고객까지 같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세요. 보다는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평가하다 보면은 능력보다는 인기 있는 사람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렸으니까 정답이 되고요. 맞고요. 자, 주의하실 거 4번 정확성이라는 표현 나오죠. 예. 자, 좀 이따 보시고요. 자, 5번 맞고요. 그러니까 1번이 명확하게 틀린 거고 4번의 경우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자, 2-2번 문제 볼게요. 집단평정법이 다면평가인데 사실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질문 한번 받았는데 그 당시에 쌤, 객관성이 높으면 정확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은. 자, 그런 얘기가 있죠. 저기 뭐야?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정확성이 있으면 객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으면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성과 객관성은 같은 말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는 지동설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성은 오히려 천동설보다 지동설이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동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꼭 같은 말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럼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단면 평가에서 학자에 따라서는 정확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 C형처럼 되는 거죠. 1번이 명확하게 틀리고 이건 누가 봐도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 4번의 경우는 맞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틀린 게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문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정답이 중복 답안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에 군무원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고 논란 끝에 한 문제는 정답이 없음. 그 다음에 세 문제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 줬는데 출제도 미숙했지만 그 처리 결과 더 미숙했다고 보여져요. 좀 안타까운데 한번 볼까요? 실제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가답안의 경우는 얘가 답이었어요. 얘가. 근데 이제 최종 답안에 이것도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수험생들이 의의를 제기했겠죠. 아마도 제 수업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일단 1번은 누가 봐도 맞고요. 2번은 누가 봐도 맞고요. 자, 4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틀려요. 누가 봐도.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사실은 계속 그 문제를 예를 들었는데 요번에 그 문제가 나온 거죠.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 시험을 거쳐야 한다. 아마 의의를 제기하신 분은 심사도 있다라고 의의를 제기하셨을 텐데, 자, 시험 있죠? 맞죠? 심사가 빠졌으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답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시험을 주관한 쪽에서 복수답으로 해줬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결과 발표된 거를 뭐 문제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3번을 찍는 것보단 4번을 찍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가답안이 아까 4번이라 그랬죠. 최종 답안은 복수 답안으로 나왔는데 마음을 졸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평소에 쭉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4번을 답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마음 졸이면서 3번을 선택한 다음에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제도 미숙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처리는 더 미숙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4번을 선택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한 문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실제 기출인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입니다. 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에요. 재정법이니까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주민총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역시 가답안에서는 3번을 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 답안에 1번까지 답을 했거든요. 1번까지. 근데 이게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주민투표 맞고요. 주민감사 청구 맞고요. 주민소환 맞고요. 주민 반환이라는 게 뭐냐면 주민이 직접 이제 조례를 개정,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례의 제정, 개폐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건 옳은 거죠. 자, X 이건 완벽하게 맞고요. 요거는 사실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민 발안은 결과적으로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한테 청구해서 거쳐서 가거든요. 지방의회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문제 역시 출제도 미숙했을 뿐더러 처리 결과도 더 미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건데요. 1번을 찍고 고민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3번이 맞는 거니까 3번을 선택하시면서 편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말 그대로 군무원 행정학의 길라잡이 오리엔테이션인데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다시 얘기해서 군무원 시험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뭐 다 중요하지만 출제 유형을 분석하는 게 처음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지나면 세 번째 문제풀이 요령.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많다 하더라도 문제를 직접 푸는 요령을 잘 모르신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나중에 주기적으로 반복하셔서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그러니까 한 번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행정학의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